유럽중앙은행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다. 자,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죠. 유럽중앙은행의 7월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릴지, 그리고 올리게 될 경우에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지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긴급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주제에 앞서서 미국 증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좋은 흐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상당히 주가 비관론이 많이 나왔었죠. 예, 그렇죠. 네, 미국 증시도 계속 오르고 있고 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한 15포인트 올라서 좀 아직 상당히 미흡하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오는 속에서도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좀 편하게 이렇게 전해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푸틴의 유럽 가스 공급 재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안 됐을 때의 상황을 한번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 상황을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제 푸틴의 유럽의 가스 재개 문제에 대해서 공급량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 의미를 퇴색시키는 시각이 상당 부분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요. 안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푸틴의 재개 약속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고스란히 미국 증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논란이 있는 만큼 푸틴이 유럽 가스 공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들을 이행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지금 가스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이 유럽에 대한 가스론 문제가 굉장히 좀 관이 노후화됐다 합니다. 그래서 유럽 자체적으로 독일 이 역에 대한 주도권은 대부분 캐나다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관 수리를 캐나다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수리하는 문제라든가 또 수리할 땐 지금 공급망 차질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순조롭게 이렇게 전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되더라도 사실 공급량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재개되는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문제인데요. 그리고 오늘 관심이 됐던 것이 역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펀더멘탈 장세에서 계속 관심이 되죠. 근데 이제 예상치 못했던 넷플릭스의 기업들 실적이 오히려 좋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빅테크의 과거에 또 우리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주식을 한때는 가장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주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정원경 PD께서 오늘 뒤쪽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이 수입이 많이 났네요. 이렇게 수입이 많이 난 거에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확 이렇게 변하면 그 변화의 심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표정이 좀 썩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시간이 끝나고 시간에서 발표됐지 않습니까? 워낙 예상치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한 6천억 정도 2분기에 손실이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예상됐기 때문에 예상치가 상당히 낮게 잡은 속에 조금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그걸 예상치가 낮게 잡았는데 높게 나왔으니까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석하느냐, 그건 잘못됐다는 걸 보겠습니다. 주가가 그대로 반영한다. 오늘 장중 주가가 0.8%인데요. 나스닥 전체의 주가가 지금 한 1.5% 올랐습니다. 과거의 패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잘 나갈 때는 대체로 나스닥 지수가 오늘 것처럼 1.5% 올라면 테슬라가 주도적으로 여기에 2배 이상 올라서 평균적으로 나스닥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기업이 예상치가 낮은 가운데 실적이 그것보다 개선되게 나오긴 했지만 저 주가에 보면 나스닥 지수가 1.5% 올라가는데 테슬라의 상징성이 떨어져서 절반 정도뿐이 안 올라갔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 정 PD께서 수염이 있는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회장의 그림을 뒤쪽에 그려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우리 캐스터분들 좀 놓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제 금값이 지금 $1,700까지 무너졌습니다. 아마 금투자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인플레가 문제일 땐 국내 언론도 도배를 쳐서 인플레 해칭 자산으로 금해서
모든 은행 PB들이 금에 대해서 추천하는 시각이 3월 22일 날인가 그때서부터 있었는데요. 그때 국제금값이 2022달러였습니다. 예. 근데 오늘 국제금값이 1,700달러까지 무너져서 1,695달러, 은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금 투자자들이 당혹스러운 환경이 도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장중한 때 비트코인도 24,000 가다가 다시 23,000대로 또 떨어지는 측면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시장의 관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이 다우 지수의 상승폭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걸 경기 침체 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그 3대 지수 중에서 다우 지수는 일종의 그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고 장 마지막에 이렇게 회복이 되긴 했지만 3대 지수의 상승폭으로 볼 때는 가장 작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여기 이제 나오고 있겠습니다는 예. 3월과 6월 달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저 10년물과 2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2년물은 정책에 많이 반영된다. 10년물은 경기 문제가 되온다. 예. 저기서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안전자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20bp 정도가 더 벗어났습니다. 23bp 정도가 더 벗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월간 문제에서 관심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월과 6월에 일시적인 현상과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사실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거래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단기 금리 차익 폭이 지금 20bp 정도가 더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3월과 2월에 장단기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이 됐을 때는 자 이것이 자기네 입장에서는 페드 입장에서는 경기 예고 지표로 사실 그 가장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문제에 신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월과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이런 입장을 표했는데요. 예.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같이 10일 연속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그다음에 장단기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2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이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더라도 물가를 잡는 데 우선순위겠다. 사실 6월 달까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경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두 가지 관점에서 예. 일단은 그 7월 페드 회의가 다음 주에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동안 1 베이시스 포인트, 1% 포인트, 1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가 이렇게 올랐었는데요. 지금 장단기 금리의 이런 장기화 추세, 역전 현상의 장기화 추세를 볼 때에는 1%포인트 가져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0.75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했던 것이 장 막판에 사실 그 다우존스 지수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2분기에 미국의 성장률이 발표되죠. 예.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bp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오늘 다우존스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장마파를 올리긴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3대 지수 나스닥과 S&P 지수 하락 상승률보다도 낮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옐런 이 재무장관의 방안에 대해서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한미 간 외화 안정성에 노력하자. 자, 이 발언을 두고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이 좀 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그 한국경제TV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방송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옐런 장관 이렇게 방한하기 전까지 국내 시장을 한번 보자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일부 비관론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D증권이라든가 U증권 것들은 코스피 하단치를 2050까지 받고 그다음에 일부 그 유명한 그 비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뭐 1800, 이 양반도 뭐 2400 떨어진다 했다가 또 2200 떨어진다 했다가 주가가 하락되는 마다 또 1800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요. 이런 예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그 원달러 환율 시장도 1326원까지 올라갔던 시점에 예. 옐런 장관이 한국에 방문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제도 이제 환율이 저렇게 떨어졌긴 했습니다는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상태에서 앨런 장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한미 간 통화세 협정 체결 이 문제는 주무부서가 페드입니다. 페드입니다. 예. 근데 환율이라는 변수는 이렇게 재무부의 소관이고 경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는 바이든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 한미 외화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쪽을 방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방안을 통해서 한미 간 통화세 협정 문제는 아무리 제닛 앨런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다 하더라도 페드의 주간 소모일 때는 체결이라 얘기하는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이건 누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 한미 간 윤석열 대통령과 제닛 앨런 그 재무장관 간에 한미 간의 외화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측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외화 사정을 보면 스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외환 보이고 외국 자본의 이탈 문제가 해결했지만 예. 지난번에 한 160억 이탈됐다 하더라도 1997년 대비해서는 300억 달러, 160억 달러는 우리가 외환 위기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예,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가 4천억이 넘기 때문에 160억 해봐야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무역 적자가 확대되거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 베이스의 외환 보유고가 감소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코스피 불안하죠. 원달러 환율도 뭐 1,500원 선까지 있죠. 그다음에 무역 적자도 확대되죠. 그다음에 달러 베이스의 외환 보유고도 감소하는 추세죠. 이러한 상황 속에 앨런 장관이 들어와서 한미 간 통화에 이렇게 외화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 자체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일부 이렇게 우리의 그 시장과 관계없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역시 시청자분과 우리 그 투자자분이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게 성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 그 전문가가 아니겠죠? 그러나 시청자분이 더 이렇게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도 15포인트 오르고 그동안 환율이 1326원에서 어제도 소폭이긴 하지만 하락세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에 3일 연속 원달러이 떨어져서 1312원으로 그때 대비해서는 한 14원 정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어제 전개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장의 체결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됐다. 자, 이렇게 네.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지금 전 세계 증시 이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평가하십니까? 네, ECB의 중앙은행의 목표부터 먼저 점검하고 예. 유럽 통합의 기준부터 한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우리 페드는 2012년서부터 물가 안정에 고용 창출이라는 뉴 맨데이터 양대 책무로 이렇게 왔죠. 예. 근데 ECB는 여기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누차에 말씀드리자는 과거 이태리에서 이거 하나 사기 위해서 이학과 한 부대의 르려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면 물가 악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2012년에 고용 창출을 페드가 넣었습니다는 여기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물가 안정에 가장 주력하는 이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볼 것은 유럽 통합에 있어서는 각국들이 서로 경제 여건이 다른 국가를 하나에 모아놓으니까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게 경제 Economic Convergence Condition, 경제 수렴 조건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일정 규모에 줄여야 되고 물가도 일정 규모에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통화치도 일정 규모를 줄여야지 그것이 유로론으로 출범하고 유로화로 출범하거든요. 이게 Economic Convergence Condition, 경제 수렴 조건이다. 자, 홍 앵커랑 저랑 서로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정 앵커가 정 PD가 코디네이션해서 서로가 똑같은 합의점을 도출하려면 서로가 다른 것을 조합을 해야죠. 예, 그렇죠. 그지? 한상춘과 홍 앵커 간에 서로가 뭐냐 통합을 가져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럽 통합 기준의 재정 적자와 물가와 통화화채나 일정 범위에 수렴하는 이코노믹 컨버전스 컨디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가면 자 일단 인플레를 중시한다. 그러면 6월 달에 소비자 물가에서 8.6%죠. 예. 그럼 인플레 타겟팅 선에 2%의 4배죠. 올려야죠. 올리더라도 굉장히 빅샷으로 올려야죠. 그래서 0.5%포인트를 나온다. 근데 문제는 유럽 통합 조건에서
인플레 안정 조건, 일정 조건에 수렴하자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뭐 ECB 자체에서 상당히 금리를 기준금리를 확 올리면 유로랜드에서 보면 애플스 회원국이 있고 굿 애플스 국가가 있고 좋은 국가죠. 매드 애플스 국가가 있거든. 이탈리아 국가 이런 국가에서 보면 자 금리를 올려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빅샷으로 올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매드 애플스 국가 회원국 중에 경제 사정이 악한 국가는 유럽 통합이 가뜩이나 균열을 보이는 상태에서 상당히 거기에 뛰쳐나갈 이런 입장이 되죠. 왜냐 예. 기준금리를 저렇게 올리면 각국 매드 애플스 국가들은 국민들이 뭐냐 하면 이자 부담 때문에 더 죽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영국이 물론 유로랜드가 아니지만 유럽 통합에서 지금 빠진 상태에서 보면 이태리 지금 연정이 붕괴되는데 당신 왜 유로랜드에 있어? 빠져!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시각이 나온다. 자, 물가 안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0.5%포인트 되는데 유럽 통합에 한다는 측면에서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빅샷으로 가져가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25%와 0.5% 간에 서로 갈등이 있는 거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0.5% 얘기를 했지만 11년 만에 첫 단추인 만큼 0.25%를 가져가서 사실상 그 회원국들의 입장을 좀 보고 이건 유럽은 ECB 회의가 한국의 금통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드 회의는 연 8차례 있지만 ECB 회의는 매월 있거든요. 굳이 첫 번째 달에 0.5% 가져가기는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다음 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달도. 그래서 그 각국 중앙은행의 회기가 중요한 겁니다. 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왜 페드를 쫓아갔습니까? 우리가 뭐 미국처럼 선진국입니까? 우리가 경제 변동성이 높을 때는 우리 그 금통이 있잖아요. 연 1회씩 했던 거죠. 연 1회씩 했던 거 그냥 가져가야죠. 지금 이렇게 금통위의 기간을 좀 길면 지금 급변하는 상황에 빨리빨리 금리 조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ECB조차도 월 1회씩 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0.25%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 되고 다음 달 바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0.25% 얘기 그리고 다음 달에 물가가 잡히지 않을 때는 0.5% 이렇게 가져가지 않게 되는 단계별 금리 인상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0.25%포인트인지 0.5%포인트인지 뭐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애초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아마 오늘 ECB에서 국내 언론과 외신과의 어떤 탑뉴스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국내 언론은 오늘 ECB 회의한다 하고 이렇게 경제신문조차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ECB 회의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는 탑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유럽의 금리가 2011년서부터 유럽 재정에서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금리를 안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4년서부터는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시키는 마이너스 금리제를 추진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조차도 2016년서부터는 제로금리를 취했거든요. 이렇게 11년 만에 금리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큰 효과죠. 근데 국내 언론은 이걸 다루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만약에 편집국장이면 일면 톱으로 달 겁니다. 톱으로 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ECB가 이것이 뭐 국제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든 간에 ECB가 금리를 0.25%좀 홍학거 말씀대로 0.5% 올리면 이 자체가 11년 만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죠. 만약에 이번에 사실 금리를 기준금리 올리면 2016년에서 제로금리가 탈피하게 되는 거고요. 기준금리 탈피하게 되는 거.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 가져갈 때는 2014년서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떻게 금리라는 것도 하나의 돈 가격인데 마이너스로 시키는 거냐. 마이너스로 시키는 거냐. 그래서 2014년에 마이너스 예금제 할 때 이때 유동성 함정, 유동성 이렇게 트랩 문제에서 국제적으로 보면 대석학 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거지. 돈도 가격인데 금리도 가격인데 어떻게 마이너스로 되느냐.
하는 것이 국제 파장이 미쳤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0.5%포인트 올리면 마이너스 금리, 파장 속에 있던 마이너스 금리가 종결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크게 있기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는 외신에서는 탑 뉴스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비가 금리를 올릴 경우에 지금 일본 중앙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는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예. 또 예금금리의 마이너스를 유럽에 쫓아가서 갔던 것이 사실 아베노믹스의 탈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은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본도 격변하고 있죠. 아베가 이렇게 뜻하지 않는 사망 소식이기 때문에 일본이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 격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하마다 고이치가 주력했던 이렇게 얘기했던 아베노믹스가 지금 포기될 운명에 처해 있거든요. 아베노믹스는 뭘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발권력을 동원한다. 그다음에 울트라 제로금리 정책 추진해서 결국 인위적으로 엔저를 유지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동안 지난 동안 2012년서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는 사실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 하이 레벨 인컴 트랩, HIT 함정, 선진국 함정에 빠질 만큼 이걸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엔저를 추진하니까 일본도 수입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일본 국민들의 고통만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다 하루 효과가 계속 가져가겠습니까? 기시다가 오면 자기 목소리가 되는 상태에선 자, 아베노믹스 포기, 그렇다 하니까 교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니까 교체하면 결과적으로 유럽의 기준금리가 올리면 일본도 다시 아베노믹스를 포기해서 역시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려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또한 국제금리 시장에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는 게 지금 한때 페러티가 붕괴됐던 유로화 가치. 과연 이번에 이 12회 이후 얼마나 회복할 것인가거든요. 유럽 통합의 상징이 페러티였죠. 예. 1달러 1유로. 이것이 한때 붕괴돼서 아주 이렇게 국제적으로 파장을 많이 미쳤죠. 그 요인은 뭐 잘 아실 겁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퇴임 이후에 슐츠가 제대로 역할, 여기 이제 나오고 있죠. 오늘도 페러티가 좀 올라가는데 예. 소폭 이렇게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 페러티는 계속 1달러 오고 위에서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죠. 계속 기세가 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페러티가 한때 떨어졌던 데는 세 가지 요인이었다. 독일의 맹주 역할이 퇴색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장기화돼서 유럽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페드가 3월부터 금리를 올리니까 사실 ECB는 아직까지 오늘까지 올리지 않는 상태였었거든요.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자금 이탈 문제가 봉착하니까 환투기 세력들이 유로가 약세 베팅하는 상태에서 페르트가 한때 이렇게 1달러 1유로 밑으로 떨어졌다. 유로가 그만큼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금리를 올릴 때는 11년 만에 올렸다는 그 자체로 사실 그 유로 가치 회복에 큰 상징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로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가 유지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유럽의 펀더멘탈 문제거든요. 그래서 달러 문제를 볼 때 유럽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도 결국 모든 통화 가치라는 게 자국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있잖아요. 남이 좋으니까 내가 약세를 보인다. 이런 측면은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괜찮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력인데 내가 괜찮은데 홍행가가 더 잘 나간다. 그러면 그건 감수해야죠.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미국이 이렇게 어제 성균관대학교 김인철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할 때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실력을 갖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우리는 펀더멘탈이 경기 더 침체되는데 금리 역전 현상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를 쫓아가는 그런 영국이 되면 우리 경제의 실력에 해당되는 경기는 더 침체되는 게 아니냐. 성균관대학교 김인철 교수가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는 그런 쪽에 지적을 했거든요. 통화치라는 건 뭐냐면 자기 실력이 중요한 겁니다.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유로연대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좀 끝나서 유럽 경제가 좀 회복돼야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유로화 가치가 이렇게 회복되겠다는 이런 확신을 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실 이번에 그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페드가 또다시 금리를 올리면 또다시 8월 달에 ECB에서 금리를 0.5% 가면 앞으로 미국과 유럽 간의 금리가 오락가락하는 격차가 역전됐다가 다시 재역전됐다 이런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유로 가치는 계속해서 불안하다. 그러나
유로랜드의 상징적인 유럽 통합의 입장에서 보면 유로 가치가 페리티 가치를 회복했다는 측면은 굉장히 유럽 통합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당분간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그래도 의미는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끝으로 지금 유럽중앙은행이 이 신환율 전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신환율 전쟁, 역환율 전쟁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신환율 전쟁의 역할 똑같은 의미인데요. 예. 과거의 그 환율 전쟁은 평가 절하 경쟁이었죠. 수출 증대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가 수입 물가 쪽의 원이니까 평가 절상 경쟁이죠. 그래서 과거의 절하에 반대됐다 해서 이걸 역환율 전쟁 표현하고 과거에 대해서 환율 전쟁과 다르다 해서 뉴노멀 환율 전쟁에서 신환율 전쟁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역환율 전쟁, 신환율 전쟁, 유럽도 쫓아 뛰쳐들어가는 게 아니냐. 예.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환율 전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 약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로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 증대, 유럽이 인플레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유로가 강세되지 않습니까? 신환율 전쟁에 뛰어드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인플레를 위해서 이렇게 세계 각국들이 주요국들이 역환율 전쟁, 신환율 전쟁에 뛰어들면 결국은 역환율 전쟁, 신환율 전쟁이든 환율 전쟁이든 전부 뭐냐? 이웃 국가의 환율 평가절하적 경쟁일 때는 경쟁력을 다른 것을 뺏는 거고, 그 다음에 역환율 전쟁, 신환율 전쟁은 인플레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계경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이런 때에 뭐냐면 이기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이거는 서로 공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서로 역환율 전쟁에 뛰어들면 세계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세계 경기 침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럽중앙은행의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